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어 임용 넘버 원, 전 세계 국어의 넘버 원이 되고 싶은 소원이고요. 요 강좌의 이름은 문학 실전 대비 과정 1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제가 1층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 반이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어떤 기대를 안고 이른 아침에, 보통 가까운 데 계시는 분 아니고는 9시 반까지 오려면 아마 일찍, 겨울에 또 추운데 일어나서 또 졸린 눈 비비고 또 전철이나 버스에 시달려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만 해도 저는 아주 굉장한 그런 열정과 열의가 느껴지고요. 그럼 또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뭐냐? 나도 일어나서 뭐 이제 나도 들을 건데 난 안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아주 대단한 일, 대단한 선택,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전대가 1이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글씨를 써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제가 수요일 날도 수업을 했지만 눈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강의 계획 관련된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첫 3주 정도, 저희가 총 7주 과정인데 3주 정도는 문학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도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왜라는 의문도 왜 이것도 있고 왜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딱 사안이 발생하면 뭔데 이렇게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으로 바꿔야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좀 기대감도 좀 가지고, 그죠? 이유가 있겠죠. 3주를 제가 문학사로 계획에 넣어놨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문학사를 앞에 3주를 배치했다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선택할 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떨까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외우세요. 이거 나와요. 저거 나와요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오고 생각해왔던 방식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깨부셔야 된다.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이건 왜 필요하지? 이건 어디다 쓸 수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답을 정확히 못 얻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 문학사를 3주를 여기다 배치한 가장 큰 한 가지의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1번 MIT 공대 국교과에 입학하려고, 2번 버클리 음대 국교과에 입학하려고는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디 가려고 모였죠? 이렇게 막 아무거나 던져도 돼. 자유롭게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러 왔죠. 다 알면 뭐하러 왔겠습니까?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눈치 또 좀 볼 수도 있지만 뭐에 써먹으려고 이게 여기다 세 줄을 배치했을까? 네? 뭐야? 수업을 하려고? 수업하려고 그러죠. 여기 수업할 거니까.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표 뭐죠? 임용고시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했겠죠. 그렇게 안 하고 배치했다면 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올 이제 1, 2월 달 안에도. 걔네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정말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학 그럼 어찌됐건 작품이 안 읽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85% 이상, 거의 90% 이상은 이 부분의 의미가 뭐야? 를 묻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90% 이상의 질문이에요. 시가 나오든 소설이 나오든 고전시가가 나오든 고전산문이 나오든 보기를 주든 안 주든, 보기를 주면 보기를 가지고 요거에 맞게 이 내용이 뭔지 쓰고 이유를 설명하고, 아니면
요즘 또 약간의 뭐 변경 추세, 보기에 나온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찾아 쓰고 이유를 서술하라 해요. 이게 90%입니다.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개별 작품의 수는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개별 하나하나의 낱낱이 작품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부터 들어가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5년,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임용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답을 쓰려고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저도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그러면 가장 작은 미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거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시라는 건 몇 덩어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지만 덩어리가 몇 개 안 됩니다. 세부 작품은 너무 많지만 위로 올라가서 문학사를 펼치면 덩어리가 몇 개 안 돼요. 의외로. 그러면 그 한 덩어리들마다의 문학을 향유했던 사람들, 창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해놓는다면 그 밑에 붙어있는 세부 작품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각계격파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그 작품들을 또 군으로 묶을 수 있다면 무슨 경향이 나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시대의 철학, 그 시대의 이념, 그 시대 덩어리, 시대의 사건, 그 속에 살았던 작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해당 세밀한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효율적이고 빠를 수가 없겠죠. 이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문학사 안 나오는데 시험에 객관식 때는 막 어려운 막 고전문학사 막 이런 막 경향들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최근에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왜 배워? 이렇게 인식이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들을 돌려야 된다.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얼개, 짜임을 이해하면 거기에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낱낱의 작품들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체계를 놔드리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 그동안에 학습하고 배워왔던 것들 그것은 어디 있다? 여러분 내부에 있다. 그걸 저는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회 영상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설명회 올해 했던 영상을 보신 분 한번.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죠? 국어 시간에 영어 읽어서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뭐죠? 뭐라고 읽죠? 네,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에듀케이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렇게 진행되는 문구는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다라는 거야.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강조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 공부. 단어 공부. 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쓸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국어를 전공했고 나는 대학까지 나왔고 근데 내가 사전을 왜 찾아? 대충 맥락으로 두드려 맞추는 거지.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독서에도 맥락에 따라서 구절이나 시어나 뭐 그 단어들을 해석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은 뭐가 전제된 거냐면 1차 의미가 전제됐을 때야.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시는 2차 의미다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1차 의미는 알고 있나? 2차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전제는 1차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변형된 2차 의미를, 확장된 2차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시나 이런 것들은 비유적이고 뭐 이러니까 맥락하고 상황에 따라서 파악하는 거야 라고만 배우다 보니까 사전 찾기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풀어보면 얘는 에듀케어라는 데서 왔어요. 에듀코, 에듀케어, 어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원이 있잖아요. 라틴어 어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듀케이션은 에듀코어, 에듀케어에서 왔어. 그때 이 애가 바로 익스란 뜻입니다. 익스, 밖으로란 뜻이야. 코어 또는 듀케어가 끄집어낸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는 건 맞지만 아주 정형화된 단어지만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 어원 자체는 그냥 검색해보면 나와요. 전부. 요즘에 너무 좋아졌어. 그냥 여러분 다 이거 에듀케이션은 어원은 한 번만 치면 다 검색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하기만 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교육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학생이라면, 교수자와 학습자라면 학습자의 내면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그걸 끄집어 내주는 사람. 우리는 교사가 될 거니까. 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고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미 자신 속에 다 그걸 갈마 있다. 그러니까 교사는 그걸 끄집어 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이건 학습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 항상 우리가 어려운 그런 한자로 이게 교수 학습 아닌가요? 교수랑 가르치는 거고 학습은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학생 입장이라면 에듀케이션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밖으로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이 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글자죠? 다 알잖아요. 배우락. 이게 배움의 배우락자입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글씨가 있다고 그랬죠? 있어요. 이건 뭐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한 글자만 다른데. 요건 뭘까요? 이건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닫는다. 우리 경험 이런 거였구나. 근데 같아요. 거의 글씨가. 얘는 손이에요. 손.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국어지만 순우리말이냐 한자어냐 막 이런 논란이 많지만 우리 글의 60, 70% 이상은 한자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그냥 우리 글로 돼 있는 것만 보면 추상적이어서 이게 느낌이 잘 안 와. 그래서 여러분 한자어 실력이 뛰어날수록 독해력이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독해를 잘해? 쟤는 읽기만 하면 되네? 쟤는 무슨 뭐 독해의 원리를 본 거야? 뭘 본 거야? 무슨 책을 무슨 독해하는 방법을 많이 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한자어에 대한 형상화 능력이 뛰어나면 독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집니다. 형상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천자문책을 들고 오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냥 이건 배우락, 깨달을각 이게 한자 공부가 아니다라는 것. 손이에요. 손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거는
괴의 효자입니다. 우주를 뜻해요. 우주. 바로 내 손 안에, 내 안에 우주가.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우주. 우리를. 얘는 뚜껑이에요. 뚜껑. 덮을 명자. 뚜껑. 뚜껑. 근데 우리가 덮여 있어요.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아들 자자. 이게 이제 갑골문입니다. 아들 자자의 원형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요즘 시대하고 안 맞지만 과거의 글자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합시다. 즉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들은 모두 우리 안에 우주를 갖고 있다.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 다만 뭐가 씌어 있다? 먹구름이 가려 있다. 쇠항아리가 씌어져 있다. 먹구름이 가려 있다. 눈앞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운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울 학자잖아. 배운다는 건 뭘 한다는 거다? 이 뚜껑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미 온전한데. 이미 온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괴감 갖지 말라는 거야.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정도라면 이건 기적이고요. 이미 위대한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자꾸 누구와 비교당하고 자꾸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 이미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이다. 다만 먹구름이 가려 있을 뿐이야. 그러면 제 역할은 뭘까? 내가 하는 역할은 그 먹구름을 지워주는 거. 쇠항아리를 깨트리는 거.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 깨달을 각자는 이게 볼견자입니다. 똑같아요. 얘를 벗겨내면 뭐예요? 진짜를 보게. 못 봤던 거.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뭔가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깨달을 같은 글자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에듀케이션이고 교육이다.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누구부터 그게 돼야 되죠? 그렇죠. 나부터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한 단계씩 한 번에 10개 단계로 확 가는 분도 있지만 그러기는 너무 힘들어. 반드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 지루해. 너무 안 보여.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올바로 공부하면 내가 달라지는 게 스스로 느껴져요. 느리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박에 한 번에 또 너무 쬐끔 에너지를 들여서 막 100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에 한 발짝씩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많은 계단을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깨달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구나. 이게 이해되는구나.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스타트이기 때문에 저 목표는 저기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그걸 못 견뎌. 분명히 알아요. 자기도 인지적으로. 반드시 한 발짝씩 걸어가야만 저기 도달할 건 아는데 가다 보면은 막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 자꾸 불안해지고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 공부 내용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앉아는 있는데. 불안하기만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을 믿으라 이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 좀 아껴줘라. 아껴줘라.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라는 얘기예요. 자꾸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못났다 못한다 누가 비교하고 그것들만 내려놔도 그런 것만 조금 내려놔도 여러분 한 발짝씩 성큼성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상태로 시험치고 그 상태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온전한 존재, 매우 훌륭한 존재이다. 다만 먹구름에 가려 있을 뿐이다. 그걸 내가 도와서, 내가 도움을 조금 주어서 그걸 벗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깨달음의 눈을, 진짜 배움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문학사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를 3주 정도 진행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고전 현대를 여러분이 뭐 학부 때 공부했겠지만 한 학기짜리가 뭐 고전문학사일 수도 있고 현대문학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현대소설사, 현대시사 또 나뉘어지고요. 그죠? 고전문학사도 쪼개서 할 수 있고 거의 뭐 한 학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3주 만에 하겠다.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노래 한 곡, 허니송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시그니처 곡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국교론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들려드렸지만 우리 또 처음 문학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노래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낯설죠. 저 강산 미친 거 아이가. 낯설음을 이제 즐기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했던 공부의 방식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국어는, 문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다면 일단 그걸 저쪽에 치워놓고 제가 낯설게 많이 접근할 겁니다. 그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 노래 한번 듣고 가죠. 뭐 나중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제가 이제 노래도 여러 가지 여러분 힘을 드리는 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노래도 들려드릴 거고, 여러분도 혹시 저 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 얻고 되게 좋았어요 하고 추천곡도 받습니다. 뭐 어떤 노래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여러분 또 필요하면 또 함께 듣는 그런 시간도 좀 기존의 상식을 좀 파괴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좋죠.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네.
제가 아까 뭐 허니, 제가 허니송, 허니 시그니처, 제가 좀 그 저의 철학이 담겨 있고 제 생각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릴 거고, 또 뭐 노래도 좀 그런 걸 필요하다면 들을 거고, 없는 길을 가려 한다고 하고 있죠. 둘째 줄에 밑줄 쫙. 무슨 의미죠? 뭐 이거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교육,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치는 사람, 나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단 앞에, 아이들 앞에 서서 앞으로 여러분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과목에 대한 고민도 하고, 교육이 어떤 교육이어야 할까? 우리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고, 좋은 점은 뭐고, 문제점은 뭘까? 어떻게 바뀌어야 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뽑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온 친구들을 뽑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없는 길, 이제 낯선 길을, 없는 길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 저랑 공부하는 길도 낯설 겁니다. 방법이. 처음 저랑 공부를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거야.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왔어.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저희 친구들은. 그걸 따라온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좀 현장에 나가서 꿈도 꾸고, 좀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광고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대요. 광고에 그런 게 나올 정도면 막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막 학교에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일어나라고, 학교에 가야지. 안 가냐고 확 이제 뭐라 하니까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하고 막 방에서 그냥 막 떼굴떼굴 놀려서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넌 교장이잖아. 그런 이제 농담을 했었는데, 광고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넌 선생이잖아. 이렇게 막 학교 가기 싫어 막 했더니, 아이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이 인식을 파괴한 거죠. 너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 학교 안 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과연 교사들은 학교에 가고 싶을까요? 현재?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꿈꾸는 학교는, 집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너 자꾸 말썽 피면 학교 못 간다? 제발 그것만은, 학교만은 보내주세요. 이런 거. 그죠? 선생님도, 교사들도 학교에 가는 게 행복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아이들도 학교가 행복하고,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책 중에 어떤 책이든 앞에를 펴보세요.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맨 앞을 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겸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들을 하면서 들어갈게요. 가면 시가 한 편 들어있습니다. 맨 앞에 어떤 책이든 좋아요. 맨 앞쪽 차례 들어가기 전에 시가 한 편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어릴 때 내 꿈은이라는 시. 다 전부 저의 어떤 생각, 교육에 대한 관이 실려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어릴 때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나뭇잎 냄새나는 계집애들과 먹머루빛 눈이 가진 초롱초롱한 사내 녀석들에게 시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창밖의 햇살이 언제나 교실 안에도 가득한 그런 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플라타너스 아래에 앉아 시들지 않는 아이들의 얘기도 들으며 하모니카 소리에, 다음 주에 하모니카 가져오세요. 소리에 봉숭아꽃 한 입씩 열리는 그런 시골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나는 자라서 내 꿈대로 선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묶어놓고 험한 얼굴로 소리치며 재미없는 시험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이 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속여 넘기는 그런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은 정말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목숨을 끊으며 거부하는데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편이 되지 못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편에 선 선생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 꿈은 아이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지 못하는 아이들 징검다리 되고 싶어요. 길을 묻는 아이들 지팡이 되고 싶어요. 헐벗은 아이들 언사를 쌓는 옷 한 자락 되고 싶어요. 푸른 보리처럼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동안 가슴에 걸음을 얹고 따뜻하게 썩어가는 봄 흙이 되고 싶어요. 도정환 선생의 시이고요. 이 시는 지금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도정환 씨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고요. 뭐야? 너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전이에요. 훨씬 이전. 그죠? 그건 최근의 일이고. 아이들이 없다면 선생님도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올해는 꼭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1999학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현직에 항상 새 학기가 되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제 책상 유리 밑에 끼워놓고 항상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이러려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미워지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맨날 말썽 피우고 사고치고 싸우고 그죠? 옷 뺏고 돈 뺏고 싸우고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옷 뺏고 돈 뺏고라고 하면 너무 리얼해지죠. 그죠? 때로 몰려다니면서 가출하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미움의 감정 너무 괴로웠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들어줬던 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하시고 먼저 제 소개를 수요일에 들었다 보면 또 들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 각인이 되죠.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99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11년간 현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표를 던지고 퇴직을 하고 제가 옛날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 딱 회사 항상 여기 안주머니에 딱 사표 넣고 다니면서 딱 해갖고 막 사장 얼굴에 딱 던지고 이런 꿈을 드라마가 잘못 심어줬죠.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종이는 안 넣었지만 딱 언제든 나는 이제 학교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마음 먹고 사표를 던지려고 그랬는데 던질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고 사표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행정실 가서 서류 처리만 하면 돼요. 그동안 뭐 정산할 거 정산, 퇴직금, 뭐 교원공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나 내년에 다 할 거야. 이제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이제 내가 이제 퇴직금 부은 거 이런 거 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서 10년간 학교 생활을 하고 퇴직을 했고요.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차차 이제 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게 수업 중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1997학년도 7년 제가 이제 99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97년에 우리나라에 1호 대안학교가 생깁니다. 97년에.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교사 생활을 공립학교에서 하는데 아이들은 졸고 가출하고 돈 뺏고 싸우고 이 광경에 큰 충격.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알라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난 몰랐어. 나는 천사들만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날개를 달고 네 선생님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간 이곳은 바로 그 속세의 그 홍진의 세상. 너무 그 충격과 이 괴로움과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2년 전에 생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곳은 어떤 곳일까? 대한교육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는데 그건 뭘까라는 궁금증에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건 대한교육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교육이란 뭘까?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아이들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쟤네들은 무시해야 돼요. 쟤네들은 봐줄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딴 놈들이에요. 이렇게 지도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들의 말이 무시해버리세요.
더 시간이 죠. 그 전에는 때리라고 그랬어. 때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상처 안 나게 때리는 방법. 30년 전에. 내 신규 교사 때. 그때는 교무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야. 어목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죠.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이제 이런 뭐 학교 폭력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때리지 못하니까 무시해봐.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없다고 생각해라 애를. 이게 교육인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심각한 애들은 되도록 학교에서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럼 나간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걔네들이 우주로 갑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골목에서 돈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문에서 돈 뺏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대안이 뭐지? 뭐가 진짜 교육이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탐구하고 찾아다니고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당시에 이제 대안학교.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나 10년만 하자. 그리고 나는 대안학교로 가리라. 근데 정말로 그래서 마리 씨가 된다고.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때 퇴직 안 했으면 나도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편하게 퇴직금 받으면서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10년만 마리 씨가 됩니다. 마리 씨가 된다고요. 생각이 씨가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생각해라? 긍정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안 될 거야. 내가 될까? 아유, 그럼 그대로 간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대로 간다. 그 생각한 대로. 난 될 거야. 내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해? 난 문학 만점 맞을 거야. 알겠어요? 나는 시험장에 가면 모든 문제가 내 눈에 팍 들어올 거야. 답이 팍 떠오를 거야. 자꾸 생각과 말로 그렇게 하세요. 하라고요. 생각과 말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꿈꾼 대로 대안학교에 갑니다. 가서 살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근데 저는 그것도 파라다이스일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다 그러니까 어디든 어둡고 밝은 면이 모두 존재해요. 어디든. 공교육이든 아니면 대안교육이든. 다만 그것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은 우리나라 전국에 많지 않아요.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동시에 모두 함께 깊이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공교육의 선생님들을 굉장히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둘 다 맞지 않아요. 일부만 맞고 일부는. 둘 다 고귀한 일을 하는, 너무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대안학교 교사를 하는 게 꿈이어서 대안학교 갔다가 그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꿈, 내가 하자. 내가 대안학교를 세우자. 나는 근데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뭐 집안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그냥 막내 아들이에요. 저는 그냥 막내 아들, 그냥 집 막내 아들. 뭐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됐어요. 어디든 다시 학교는 안 불러주더라고. 다시 시험 쳐야 되잖아. 다시 못 들어가요. 한번 나오면 똑바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시험 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 교사 교육을 하는 쪽에 우연이죠. 뭐 필연은 아니고. 그래서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진짜. 그래서 학교를 세울 거예요. 내가 막 대저택을 사서, 그죠? 막 수영장 있는 데에서 막 금목걸이 10개씩 차고 다니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를 만들고 또 꿈이 더 커졌어. 송원 아카데미를 만들 거예요. 아카데미. 이제 우리 합격생들이 전국에 정말 많거든요. 현직 선생님들, 국어교사들이 우리랑 함께, 저랑 함께 교감하고 제가 고민하는 철학,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여름 겨울 방학 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함께 토론하고 국어 교육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학생들 고민하고 교육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루어지면 자네 친구를 데리고 오게 수학과 체육과 과학과 이렇게 해서 함께 교사들이 모여서 뭔가 고민하고 그죠? 교육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어. 그렇게는 안 보여. 그렇게 보여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도 내 생이 내 삶이 너무 아까워.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물론 다 뛰죠. 안 뛰면 죽으니까. 가슴이 뛰어. 뭔가 설레. 이 나이인데도 설렌다고요. 여러분 설렙니까? 이제 20대 많아야 30대. 물론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는 60대도 있어요. 그건 60대가 아니겠죠? 엄마 이름이겠죠? 이거 뭐 인간 같은 거 가입할 때 엄마 아빠 이름으로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6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퇴직할 나이신데 이건 아닌데 이제 엄마 아빠 이름으로 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나이가 45세 거의 막 49 이런 분도 계셔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 엄마도 있고요. 이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꿈을 잊지 못해서 옛날 준비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어리니까 걔를 계속 케어하다가 걔가 밤에 잠들면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한두 시간 쪽잠 자고 또 아이 케어하고 우리가 자꾸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내가 보는 시각 안에서만 그러면 훨씬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이이고 얼마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근데 자꾸 1년 뭐 늦었어. 뭐 나이가 지금 나는 뭐 26인데 나는 뭐 29인데 나는 30인데 뭐 다른 애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야. 다 SNS 올려놓은 다 맨날 울다가 사진 찍을 때만 뭐 이렇게 이렇게 MG 있잖아. 뭐 이제 어떻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어디 가고 하니까 그런 거 보지 마. 그럼 딴 애들은 다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난 뭐야 맨날 도서관에 앉아갖고 우울하게 하지 마. 그렇지 않아. 걔는 그 사진만 딱 찍고 계속 울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새도록 울고 그 사진 한번 딱 찍을 때 빵 끝하고 밤새도록 우는 애야.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슬픈 나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걸 불태워야 돼. 내가 할 일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일까. 힘들지만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자격만 갖는다면 올해 시험 잘 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꿈만 꾸지 말고요. 그 너머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도 꾸고 있다니까. 나도 가슴이 설레. 근데 뭐가 이루어졌나요? 아무것도 못 이뤘어. 이루지 못했어. 아직은. 아카데미도 못 만들었고 땅도 한 평 못 샀어. 그럼 어때? 그러면 어때? 꿈을 갖고 있다는 것,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났겠죠. 그 고민, 그 기쁨, 그 슬픔, 그죠?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도 또 진행하면서 1, 2월로 우리가 뭐 만나겠지만 일단은 그 사이에서라도 그런 소통도 여러분 괴로움,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서 좀 짐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문학은 거의 다 눈으로 돼 있어요. 기출문제집만 빼고 전부 눈이라는 이름. 눈을 갖지 못하면 진짜 성공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요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되십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5가지로 나누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 강의 구성입니다. 1, 2월 강의 구성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요. 이렇게 3주를 일단 수업을 할 겁니다. 2주는 이제 고전문학사, 1주는 현대문학사. 계획입니다. 계획은 항상 조금 변경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각 1주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 2월이 50주, 막 60주가 안 되잖아요. 딱 한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올해 1, 2월 수업은 7주입니다. 7주. 알겠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3주의 수업이 끝나면 각각 영역별로, 우리는 영역이 4개죠. 4개의 영역을 각각 1주씩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왜 1주밖에 못해? 현대시 왜 1주밖에 못해? 되게 많이 계속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주에 이 4개를 한 번에 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4개 하고, 그 다음 주에도 4개 하고, 영역을 한 영역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4개의 영역을 한 번씩 다 하면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해봤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나마 이 1주 안에 한 주는 그 하루는 온통 시만 공부할 거란 얘기입니다. 시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주 정도, 1, 2월에 한 주 정도는 시에만 한번 깊게 어떻게, 특히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실제 작품을 놓고 어떤 방법으로 읽을 것이냐, 시를, 소설을, 고전시가를, 고전산문을. 이렇게 1, 2월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연간이에요. 이제 연간이 보면 아까 1, 2월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3, 4월로 넘어가면 이때는 2개 영역을 해요. 3, 4월에. 그런데 현대시 4주, 현대소설 4주입니다. 아까는 1주 했잖아요. 현대시를 1, 2월 달은 1주를 했어. 실제 작품을 놓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집중했다면 이제 3, 4월로 오면 현대시 작품을 깊이 있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이렇게 깊게 읽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 그런 정도는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그걸 전공했지만. 그래서 주기 집중 수업입니다. 4주 동안. 그 다음에 4월 4주는 현대 소설만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의문이 항상 들어야죠. 그러면 다른 영역은 3, 4월에 안 하는 건가요? 안 합니다. 그러면 3, 4월 동안은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못하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도 일견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1, 2월에 한 주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했고, 들어오면 3월에 현대시 4주를 끝내면, 그러니까 3월 달에 4주 동안 현대시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4월 달로 가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할 현대소설의 달이야. 그 4주는 온통 거기에 빠져 있을 거야. 다만 아까 여러분들은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4월 달이 되면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져 있을까? 현대시를 4주를 정말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이로 공부를 했다는 경험이 생겼잖아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을 조금 밀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낯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주 동안 현대소설에 깊이 빠지겠지만 뭘 할 수 있게 되었을까? 현대시를 이제 스스로 조금씩, 저랑은 안 할 거야. 일단은 4월 달에는 저랑은 안 한다. 나랑은 3월 달에 4주 동안 집중 제가 도와드릴 거고, 4월 달이 되면 온통 소설에만 집중시켜 드릴 거야. 다만 여러분 스스로는 현대시를 이제 굴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5월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패턴이 고전 시가에 내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한 4주 동안 고전 시가에만 온통 빠집니다. 자, 뭐가 달라졌죠? 그럼 또 이전과 2개를 돌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2바퀴가 조그맣게 돌리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패턴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습하는데 작품의 뭐 누수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검증한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선택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믿으세요. 제 말을. 꼭 제 말을 믿으세요. 다음 7, 9월로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문제풀이인데 얘네들이 3주씩 수업을 해요. 또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2주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 문풀은 12주예요. 그래서. 근데 형태는 어떠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의 고전 산문을 전부 3주씩 하는 거야. 집중.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역별 문제풀이니까 7월에 딱 들어서 첫 주에 현대시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그 3주야, 3주. 근데 그때 다시 뭘 할까요? 또 시를 분석합니다. 집중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하죠. 주기에 집중했다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미 집중했던 경험으로 스스로 바퀴를 굴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현대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길 수밖에 없어.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만 푸는 게 핵심이 아니야. 문제도 당연히 풀고요. 다시 현대 시사, 현대시 이론, 그다음에 현대시 문학, 현대시 작품 분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각은, 여러분들의 수준은 또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여기에서는 약간 미약했다 치더라도 점점 확장, 성장하는 단계를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가면 우리 임용시험하고 똑같은 형태, A형, B형으로 나누어서 시간도 제한시켜드리고요. 이제 직강으로 나오시면 그 답안지도 직접 드립니다. 우리 실제 뭐죠? 우리 그 시험장에서 쓰는 그 OMR 쓰는 용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분량에 맞추어서 쓰는 연습. 그게 끝나면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되겠죠. 올해도 아마 11월 아마 셋째 주쯤 시험이 치러질 것 같아요. 거의 수능 끝난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발표가 뭐 12월 말쯤에 나는데 29일 날 올해도 났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차 시험이 끝나면 12월 초쯤 시험이 끝나고 12월 초쯤 2차 수업 시험 특강을 이제 엽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원하는 친구들 와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특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1차 합격자 발표 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수업시험 특강을 한 때 그때 현직 선생님들이 와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지금 현직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옵니다. 과거에는 왔고요. 여기로 노량진으로 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을 때는 줌이나 화상으로 이제 합격한 그 1차 합격한 친구와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함께 도와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역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각자 지역을 매치시켜 주기도 해요. 경기도면 경기도,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강원도,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을.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다시 이제 모입니다. 이제 끝났어. 완전히 시험은 끝나서 나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 나기 전이죠.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도 모입니다. 그때도 현직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함께 도와드려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묻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방은 어떻게 구해요? 요즘에야 직방 이런 거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 질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제 합격했는데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지역을 달리해서. 그런 분들은 당장 방 구하는 것부터. 학교 가까운 데서 구해요? 먼 데서 구해?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 이런 거. 부터 3월 2일 날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에 뭐 하죠? 애들 상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정말 학교 이제 당장 들어가서 해야 될 일부터 하나씩 A부터 Z까지 아이들 우리 합격생과 함께 논의하고 그 제가 책도 보내드리고 최종 합격한 친구들은 책을 보내드립니다. 담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은 어떻게 될지, 1년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될지, 학급 운영은 어떻게 될지 이런 관련된 교육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또 합격생들에게는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현직에 나가서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 본인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거나 또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수 지도가 확실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올해 정말 좀 이제부터 말 한마디라도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안 될 거야. 나 쟤보다 못하면 어떡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상대랑. 되도록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내가 딱 하면 얘가 어떻게 된 거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펜이 어떻게 된 거야? 에? 뭐라고요? 자고 있다.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펜이 땅에 붙었네. 이런 식으로. 야, 동전을 딱 했는데 이거 동전이 땅에 딱 붙었네.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긍정화시켜서 다 언어를 바꿔달라는 거야. 생각을. 무의식에 막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이 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그때마다 멈추어 주세요. 일단 멈춰. 내가 그냥 아니야. 돌려. 잘할 수 있고 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 그렇게 생각을, 말을 바꾸라. 그것이 씨앗이 될 것이다. 그게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재가 좀 여러분들 뭐 많죠. 지금 소개 간단히 해드릴 건데 교재가 많아요. 그렇죠? 권수가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권입니다. 총. 이거를 설마 1, 2월 달에 다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뭐 대박이야. 이거 무슨 500쪽짜리인데 1, 2월에 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은 1년 동안 쓰는 교재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 있죠. 요거는 1년 내내 붙이고 다녀. 이마에다가 부적처럼 이렇게 다닐 때. 요 문학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책은 1년 내내 들고 다녀야 될 책이다. 여기 이해하세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펼치고 뭔가 설명할 때 어디를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하나씩 펼치면서 밑줄을 하나씩 그어주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그런 패턴으로 공부했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야. 저를 믿고 왔다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건 기출 문제집입니다. 문학. 영역별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몇 년도 어디 좀 펴볼까요? 몇 쪽에 몇 년도 어떤 부분을 봅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수업 중간중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대신에 지금 요게 2022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학년도는요. 이 책을 10만 권을 인쇄했어요.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우리 수험생이 6,000명인데. 다 버려요? 10만 권? 나무도 뭐 이거 펄프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개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냥 버리면 이거 다 종이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2023학년도 문제는 따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로 제공하고 풀어드리고 다 하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권은 매 수업 시간 필수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문학사 수업을 지금 시작하죠. 이게 문학사를 보는 눈이라는 책인데 엄청 두껍죠. 네. 이 속에는 3분의 2는 고전문학사, 3분의 1은 현대문학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펼쳐서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딱 이건 안 합니다. 얘는 어떤 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를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문학사만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속에는 기출 목록도 있고 작품 목록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사 일부도 있고 문학 이론도 있고 문학사도 있어. 이 속에는. 그리고 실제로 요 책을 한 5장 정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을 얘를 완전히 녹이고 하고 줄이고 해서 딱 체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죠. 체계표만 보면 체계는 보이지만
그 많은 양의 내용이 없는 거야 여기는. 알겠어요? 근데 이 속에는 바로 그 풀려있는, 그것도 줄글로 안 해놓고요, 표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구조화시켜서. 너무 보기 좋게, 너무 쉽게 한눈에 딱 펼치면, 그러니까 찾으려면 차례를 확인해서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 여기에 한마디로 되어 있는, 표 속에 한마디로 되어 있는 내용이 풀려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전의 용도로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모본이 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모본이 가장 기본적인 책이 한국문학통사 1, 2, 3. 그 다음에 권영민 선생님의 한국현대문학사 1, 2. 그 책만 해도 여러분 5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모본으로 녹여놨어요. 그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야. 이 속에는 역사서 필요해요. 문학사 속에는 역사가 빠지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 철학, 그다음에 다른 문학사 서적들을 또 녹여 넣어놨어요. 이거 구할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거를 사전의 용도로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54쪽 펴세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스스로 공부할 때 자습서의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책의 작가의 내용 연결시키는데 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껍죠. 이것도. 출제자의 눈, 다 눈이 붙었죠. 출제자의 눈이라는 요 속에는 199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왜 2015학년도까지밖에 안 했냐? 16년도부터 송은 너는 답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죠. 이걸 만들었을 때가 진짜 오래전이에요. 2015년까지 나왔으니까 벌써 여러분 15년이면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몇 학년?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됐나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긴 전이죠. 물론 뭐 그죠. 중고등학생 때일 수 있어. 그렇게 오래됐단 말이야, 만든 게. 그리고 왜 더 안 냈냐? 이거는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어요. 어떤 학원 원장님, 아주 베테랑이신 분의 하여튼 그런 조언이 있어서 안 만드는 게 좋겠다. 뒤에 거를 더 하여튼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예시답안이 들어있고 해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들을 비꼬아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거를 하나씩 다 낱낱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사전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은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저랑 함께 간다면 다 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여전히 역시 사전의 용도이다. 2015년 이후의 기출문제도 완벽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려 드릴 정도로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의 용도로 2권, 즉 문학사를 보느라고 출제하는 사전의 용도로 활용하시면 자료와 풀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4권짜리죠. 이거 이제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작품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게 바로 1, 2월 달에도 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작품을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현대시 할 때면 들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3월 달로 들어가면 얘를 보겠죠. 본격적으로 4주 동안 얘를 보겠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작품을 모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수업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쫙 펼쳐서 자 이런 거고요.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식을 그렇게 패턴을 공부했던 친구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작품을.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전부 말뚝 작품이에요. 말뚝 작품이라는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릴 거야. 제가 문학사를 아까 왜 거시적으로 문학사를 펼친다고 그랬죠. 펼치면 그 아래 말뚝 작가들을 세워드릴 거예요. 근데 말뚝은 촘촘하게 치는 게 아니잖아. 말뚝은 이렇게 치잖아요. 말뚝은. 이 안에 무수하게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들의 선택된 작품들은
말뚝 작가의 말뚝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문학사의 큰 문학사의 얼개. 그러니까 여기 선택된 작품들은 해법을 보고 선택된 게 아니라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책을 깊이 보다 보면 그분들이 모두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해법에는 없을 수가 있다면 해법은 고딩용이지. 그냥 고등학교 수능을 볼 아이들이 보는 책이지 우리가 보는 책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도움은 받을 수 있다. 해법에 도움은 받아라. 그런데 해법을 펼쳐놓고 문학 공부할 일은 저랑은 없다. 개인적으로야 뭐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해법을 펼쳐놓고 지금까지 공부가 문학 공부라는 게 해법을 펼쳐놓고 파란 글씨 외우기 옆에 뭐 특징 뭐 어조 그다음에 해설 외우기 이게 문학 공부라고 생각했다면 버리세요. 그 마음을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에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거의 99% 정도가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공부 그러면 해법, 무슨 꿈틀 그런 것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공부했다면 전부 버려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요 네 권은 필요할 때마다 이번엔 뭐 현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 2월 달에 넘어가서 그럼 얘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현대 소설을 합니다. 그럼 고전시가 합니다. 들고 오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 이걸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요 두 권은 사전의 용도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해주고 또 알려주고 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사전의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이제 스스로 자습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얘 두 권은 매 시간 들고 다니라. 문학을 보는 눈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앞으로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2월 내내 계속 들고 다녀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대시 작품을 보는 수업할 겁니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 현대시를 들고 오면 되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범위 문학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무엇을 해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당연히 문학사와 문학이론을 체계를 잡아야겠죠. 잡게 도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요걸 기억하세요. 작품 분석입니다. 분석된 걸 외우기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거는 생각이 낯설 겁니다만 기존의 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작품 분석 그러면 파란 글씨를 내가 외우고 옮겨 쓰고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다 먼저 시범 보이게 해드릴 거고요. 사고구술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알려드리고. 근데 반복해서 많은 양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틀이 있어요. 분석 틀이.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입니다. 아이고, 혹시 왜 이래. 카페에 이렇게 등업 신청하시면 등업되면 거기에 그 자료실에 가면 현대시 분석 틀, 현대소설 분석 틀이 있어요. 고전시가 사문은 왜 없습니까? 현대시가 고전시가 현대소설이 고전소설 분석 틀과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석 틀에 맞추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내가 직접 먼저 한 거예요. 해법에서 베껴온 게 아니고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고 송원이 직접 한 땀 한 땀 분석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수업을 할 거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수업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았나? 틀렸나? 뭐가 오류가 있을까? 어디에 잘못이?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책을 앞으로 다음 시간에 10편 외워오세요. 그게 아니야. 그건 공부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나중에 가면 토해. 하고 싶지 않고. 작품을 읽는다는 것, 분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직결된다. 그 다음에 얘는 문학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하지 않아요. 문학 교육 과정에 교과서라고 하는 역시 범위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국교론 시간에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과서, 화법,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걸 보지는 못한다라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양도 너무 많고 계열이 성취 기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 문학사 이론, 그다음에 당연히 작품 분석,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교과서. 왜? 우리가 결국은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있고 또 시험도 그것과 관련돼 엮여 있기 때문에. 4번째가 기출문제 분석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등대가 될 것이다.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할 때 빛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지는 말자는 걸 미리 얘기합니다. 답을 구해다가, 자, 공부를 내가 이제 기출 공부를 할 거야. 저는 그렇게 안 시켜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직접 풀어드리면 어떻게 할지 알겠지만, 기존에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답을 나는 딱 주워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작품과 관련된 또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를 갖다 잔뜩 붙여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기출을 공부할 거야. 이 문제 답은 이거네? 해설을 쫙 봤더니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네. 맞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거꾸로 그거를 문제와 작품에 끼워 맞추는 방식의 공부. 망하는 제일 빠른 코스예요. 그걸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결론을 미리 딱 가지고 답하고 예시답하고 자료 딱 준비해 놓고 그거를 먼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거꾸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거꾸로 작품을 분석해. 이러면 망하는 1번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예시답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해야죠. 귀납적으로 해야죠. 하나하나 발문부터 작품 보기, 조건을 토대로. 과정이에요. 아까 연역결론은 결과론적인 거야. 결과 중심의 공부방법이라면요.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거꾸로 풀어가. 그래도 풀리긴 풀린다는 거야. 근데 사고가 거꾸로 됐다는 거야. 우리 시험장에 가서 딱 시험을 풀어야 하는 사고하고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판단해야 돼요. 안 맞잖아, 사고 과정이. 그럼 1년 내내 그런 사고 과정으로 공부하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어때? 아무것도 없는데. 사고가 거꾸로 안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월달 애초부터 사고 과정은 귀납적으로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문, 작품, 보기, 작성 방법을 토대로 어떻게 답안이 도출되는지,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잘 안 익혀져.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야 돼. 차근차근. 무슨 이유로 어떤 것들이 해석되어야만, 어떤 것들이 추리가 되어야 되고 추론해야 되고 해야만 그 의도를 파악해서 답이 도출되는지로 사고 회로를 지금부터 1월달부터 11월까지 굴리면 내 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학서 공부했죠. 작품 깊이 4주씩 3주씩 막 깊이 공부했죠. 기출문제도 과정에 따라 학습했죠. 그럼 사고 과정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월 셋째 주 시험 치는 때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 힘으로, 그 사고 과정과, 왜? 그렇게 놓고 과정으로 공부했으니까. 작품도 과정에 따라서 해석했고, 기출문제도 과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봤고.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한 번도 못 본 작품이 나와도 그 과정대로 하면 신기하게 문제가 풀린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 인식을 하면, 야, 뭐 이거 모르는 작품 나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모르는 작품 나오면 어떻게 하니까 모르는 작품만 수십 개, 수백 개를 모아놓고 그냥
쫙 보고 그래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 작품 같아. 근데 어때요? 딱 덮고 시험장에서 그거 나오면 본 거 같은데 본 거 같은 가물가물 본 것도 같은데 맞아 나 이거 본 것도 같은데 안 풀려 문제가. 이유는 그거야. 안 풀려. 그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기존의 인식들을 내려놓고 따라오시면 대신에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단계가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간다.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자부심, 그 자존감, 그걸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마지막 방법. 이건 어떻게 관련되어 있죠? 아까 무엇을 문학사, 이론, 작품 분석,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출문제를 해야 해. 가장 크게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양 볼게요. 지양. 맹목입니다. 맹목이 어떤 거냐면 해법 같은 거 펴놓고 이건 이거래, 이건 이거래. 그럼 자기는 없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해놓은 거 결과잖아요. 그 밑줄은 결과. 과정이 없어요. 그 안에. 그거를 내가 맹목적으로 깜지하는 거야. 외우고. 그걸 인출하려고 하고. 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법 공부 해보셨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그런 밑줄 친 파란 부분 또는 해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저기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해설을 읽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다. 있습니까? 막 감동해서 비평 해설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만날 때에만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이 나거나 화가 나온다? 작품 원문. 그것만이 진실이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 밑줄 암기하고 이게 아니야.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혹시 해오셨다면 다 치워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품에다가 해설 자료 갖다가 붙이는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작품보다 해설이 더 많아. 그럼 뭘 자꾸 멀리하게 되냐? 작품을 안 봐요. 우리가 공부한 너무 절실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드린 건 작품은 안 본단 말이야. 대체로 힐끗 봐. 대충. 정말 깊이 작품하고만 만날 경험을 별로 못 해봤다는 얘기야. 다 해설과 밑줄들하고만 만난단 말이야.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건 지양합시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의미 학습이 되는 거야. 항상 수동적이고 내 생각을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암기하다 보니까 의미가 안 생겨. 그럼 나중에 이제 토하고 싶어지는 거야. 공부 생각하면 문학이 난 너무 좋았는데 임용 준비하면서 너무 싫어졌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해법 공부 그렇게 잘못해왔던 친구들이. 자, 지향. 단어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킬 거야. 찾아야 돼요. 사전을. 1차 의미를. 두 번째, 당연히 문학사 이론 체계 잡을 거고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작품 분석은 전문입니다. 이때 의문이 드실 거예요. 시는 그럴 수 있다. 찾기도 쉽고 짧으니까. 소설은 어떻게 할 거냐?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하죠. 그거는 뭘 통해서 조금 이따도 확인할 건데요. 두려움이 너무 앞서요. 두려워해. 일단 기니까 이런 거. 이따 증거 확인시켜 드릴 건데 장편 소설이 출제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제가 직접 분석을 시키는 작품은 단편들입니다. 3장짜리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현직원의 고향 같은 작품은 3장이에요. 3장. 이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뚜껑에 쌓여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뚜껑도 다 벗겨드리겠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임꺽정이나 토지 이걸 분석하라고 하나하나 분석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알겠죠? 가능한 방법으로 실력을 일취월장 시켜줄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다. 다만 그걸 수강하고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그것만이 진실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요거 네 번째. 작품 원문하고 만나면요 내 삶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돼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 시의 화자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떠난다면 또는 나도 우리 집에서 옛날에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낯선 곳을 가는구나. 문학은 자 이렇게 미리 해야 되겠네요.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문학은 정의가 많아요. 한 글자로 합시다. 문학은 한 글자. 훌륭해요, 여러분. 여러분 훌륭해 진짜. 대단한. 문학은 삶이다. 왜죠? 그걸 인식하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이건 외워야 될 거 천지고 막 읽어야 될 거 천지고 결국 시나 소설이라는 건 다 누구의 이야기야?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기쁨, 그들의 바람. 소설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혹시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의 군상들, 그들의 갈등. 맞아요. 그렇게 문학을 접근해야 됩니다. 하면 문학이 열어줄 것이다. 여기 길을. 나중에 다 연결망 학습이라는 것도 다 이런 거로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 삶과 연결하는 것도 연결망이지만 제가 아까 말뚝 얘기했잖아요. 말뚝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말뚝 문학사의 말뚝들을 작품들을 제가 안내하고 이제 읽게 하면 얘네들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얘는 안 했잖아. 안 한 게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연결이 돼요. 작품과 작품이 연결되고 작품과 시대가 연결되고 그러면 뭔가 이해가 돼. 그러면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걔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음에 의미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고 내 삶과 연결하면요. 얘네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있게 다가온단 말이야. 무의미한 게 아니고 무의미한 걸 공부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미없고 의미 없고 토할 것 같고. 다음 너무 중요하죠.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세요. 공부하면서도. 답을 못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전에 계속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면 못 들어도 좋아. 근데 항상 어떤 개념이든 공부하고 나면 이걸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내 삶과 좀 내가 가진 배경 지식, 내 경험, 간접 경험, 내 직접 경험을 좀 어떻게든지 한번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설명학습. 내가 문학사를 공부했다. 내가 이론을 공부했다. 또는 내가 어떤 작품을 공부했다. 그럼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라. 그게 꼭 스터디가 아니어도 괜찮아. 스터디 안 하고 합격한 사람도 많아. 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부모님, 뭐 친구가 있다면 친구. 아니면 그도 저도 좀 나는 MBTI I야, 내향형이라 뭐 그러면 그냥 방에다가 인형 하나, 뭐 베개라도 하나 세워놓고 인형 하나 놓고 딱 펜 하나 들고 이름 하나 붙여놓고 이름 하나 붙여주세요. 뭐 앤드류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이름 하나. 앤드류 내 말 잘 들어봐. 나 이번에 이런 시를 공부했거든. 공부한 거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해도 돼. 시를 보면서. 내가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자.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제일 만만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내 과목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사람이 끄덕여지도록 설명을 한다면 그건 나가 아는 거야. 그 경험들을 좀 꼭 이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추천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김준 선생님 문법 강의를 추천합니다. 우리 희수에서 함께
수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끔 만들어준 스승님이세요. 제가 한 번에 4학년 때 합격하도록 만들어주신 큰 스승님이십니다. 저는 4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무슨 포토그래퍼 메모리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 찍으면 뭐 눈으로 한번 보면 다 찍혀서 기억.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무슨 국교과 교수님도 아니야. 특별함도 없어. 정말 평범해, 평범. 근데 당시에 김 선생님이 저희 학과의 문법 박사과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한 강좌를. 그때 선생님이 공부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걸 통해서 궁금한 거 말씀드리고 리포트 쓰고 방법 익히고 하면서 놀라울 만한 정말 성취를 얻었죠. 얻어서 그 해에 졸업하는 해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또 오리엔테 첫 또 강의고 처음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강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